5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윤중천 씨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검찰은 강간치상 등 혐의를 새롭게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노림수와 오늘 영장 심사가 김 전 차관 수사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등을 법률방송 현장기획 신세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억대의 금품과 성상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중천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 씨는 예정된 심사 시간 10시 반보다 30분쯤 더 일찍 나와 취재진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검찰은 특가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의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더해 그제 윤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무고 관련해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로부터 빌린 2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으려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강간치상 혐의 관련해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모 씨에 대한 3건의 범죄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2006년 겨울 성접대를 지시한 피부과 원장과 이 씨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심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 씨를 성폭행한 혐의. 2007년 여름 원주 별장에서 이 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 세 번째는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윤 씨 자신은 이 씨를 강간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두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이 씨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성폭행에 가담했을 경우 특수강간이 성립하는데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이렇게 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성범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합동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소환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 수사 과정과 생리를 훤히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해명이든 변명이든 검찰과 말을 섞어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판 시작 때까지 시간 끌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증이 없는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의자가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고 재판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4일 만료됩니다. 그리고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윤중천 씨 등 관련자들 진술과 자료들을 모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전 차관 입장에서 보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수 있는 진술을 검찰에 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모두 열람하고 나서,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어디까지인지 김 차관 쪽에서 완전히 알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록을 열람 등사하고 나서 이제 모든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맞게끔 이제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게, 검찰 생리를 잘 아는 검찰 선배 김 전 차관의 유죄 입증을 위해선 검찰로서도 그만큼 윤중천 씨의 신병 확보가 절실합니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밤 결정됩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던 종전과 달리 구속이 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가려 주목을 덜 받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두고 흔히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신문조서를 어떻게 꾸미는지 그 일단을 보여주는 녹취록과 신문조서 일부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원유 손실액과 시설 수리비 등을 합쳐 117억 원의 물적 피해를 낸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화재는 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발단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주 노동자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 녹취록 가운데 일부입니다. 경찰이 숲 아래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묻자 A씨의 통역사는 밑에 내려갈 때까지 숲이 있습니다. 라고 A씨의 답변을 전달합니다. 이에 경찰은 그러니까 숲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라고 재차 묻고 A씨 통역사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전달합니다. 경찰은 그러자 다시 숲 아래에 있는 시설 그 회사 있죠? 회사라고 저유소를 지칭해 신문을 하지만 통역사는 역시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해 전달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저장 탱크 있는 그 회사라고 피의자가 답변하지도 않은 저장 탱크 있는 그 회사라고 묻고 피의자는 직접 우리 회사보다 멀리 있죠 라고 답합니다. 저유소와 풍등을 날린 곳과는 거리가 있어서 저유소에 불이 날지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몇 차례 신문과 답변이 더 오간 끝에 언성을 높이며 숲 아래는 석유 저장소가 있죠 라고 묻고 통역사는 이에 결국 예라는 답변을 전달합니다. 해당 신문 과정이 기록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입니다. 5분여간의 신문과 답변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고 숲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석유 저장소가 있죠? 라는 질문과 예라는 답변 단 2줄로 적혀 있습니다. 애초 뭐가 있는지 모른다. 저유소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의 답변은 모두 사라지고 석유 저장소가 있는지 아는 상태에서 풍등을 날렸다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게 조서가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 자체가 사실은 뭐 다소 정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꾸며졌다라고 볼 정도로 많이 축소되고 많이 좀 와전된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신문조서를 바탕으로 결국 A씨를 단순 실화가 아닌 저유소에 불이 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고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벌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의 조서 꾸미기가 만연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인데 더 큰 논란과 문제는 검찰 신문조서입니다. 경찰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일 수 없지만 검찰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됐음을 입증하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식의 강압수사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도는 피의자가 얘기한 거를 누가 이제 적느냐, 그러니까 조서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경찰관이 그거를 받아 적으면 증거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검사가 받아 적으면 증거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인정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고쳐야죠. 실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판은 검찰이 담당하는 미국의 경우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건 아예 없고 신문조서가 자동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는다는 게 미국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자동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공판 중에 이루어진 증언으로만 판단한다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면 재판이 늘어지고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뇌물 같은 지능형 비리범죄 수사가 크게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다른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가운데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과 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재판 중인 판사가 피고인의 불리한 탄원서를 낸 초로이 대학 교수를 법정에서 불러일으켜 세워놓고서는 주제 넘은 짓을 했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국내 한 사립대학 총장의 배임과 네. 그 여교수 청추행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해당 총장은 교비 관련된 배임과 여교수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서 규명을 요구하는 교수와 네. 강제추행 피해자 여교수에게 수차례 중징계 처분을 하였는데 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그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총장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총장이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총장으로부터 회유된 교직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는 것을 이제 수차례 목격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대학 교수 A씨가 네.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탄원서로 작성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근데 왜 문제라는 건가요? 네, 그 A 교수는 2월에 이제 법원에 총장을 엄벌해달라라는 네.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네. 피고인인 대학 총장에게 불리한 네. 증거자료를 두 차례 제출했는데요. 네. 판사는 제3자인 A씨가 검사를 통하지 않고 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 서류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네. 하면서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판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A씨가 세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네.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A씨를 불러 세워서 주제 넘는 짓을 했다. 네. 지금까지 제출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찾아가라 라고 10여 분 동안 꾸짖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탄원서에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담겨 있었을 뿐이고 네. 판사가 제출하지 말라고 했던 증거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데 네. 판사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꾸짖기부터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교수 A씨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에 네.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판사가 머리가 하얀 남성 교수를 불러서 일어나게 하고는 10여 분이 넘도록 수차례 탄원서 낸 것을 지적하고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면서 네.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탄원서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인권운동을 하고 법정에 드나들었지만 그날처럼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네. 나 또한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저렇게 법정에서 창피와 수모와 인격모독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게 당시 재판을 참관한 여성단체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네. 뭐 인권위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통상 주제 넘는 짓을 한다라는 네. 것은 이제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인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네. 것은 좀 자존감을 훼손한 것에 이른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법원의 그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네.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지난 5월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해당 법원이나 판사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그 인권위의 입장에 대해서 네. 그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과 네. 사건이 발생한 법원이었던 광주지방법원장은 네. 특정 단어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라고 하면서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해당 발언이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 재판 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 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나 재판 진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네. 그리고 그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라는 이유로 그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의 입장은 이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 서류는 네.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검사를 통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절차를 어겼다라는 이유로 법관이 그 A 교수에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 권고 수용 불가 인권위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제 인권위는 먼저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으로 자존감을 훼손한 점, 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 감정에 공감한 점, 네. 법관의 소송 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네.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이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그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네.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장을 적시해서 네.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고 관련된 보도자료까지 낸 상황입니다. 뭐 인권위가 상당히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이제 더러운 사건이다, 뭐 네. 재판이 장난이냐, 뭐 변호인에게도 한심하다라고 하는 등의 이제 법정에서 판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던 다른 네.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법정에서 그 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네. 사건과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네. 막말이나 폭언은 조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재판정에서 판사는 뭐 신과 마찬가지 존재인데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범죄 용의자가 경찰을 폭행하며 저항하면 경찰은 전자충격기나 가스 분사기 등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이 같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간부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팀장을 소환해 구체적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무정자증 남성이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과정에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5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